뭐 기습적인 오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수마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합류가 확실해졌고 비수마를 저희가 좀 많이 다루긴 했어요. 시즌 중에도 이 선수 빅클럽에서도 꽤 눈독을 들인다라고 했는데 그 팀이 토트넘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습 공격을 당했죠. 누가? 그 엘러스디어 골드가 기습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니네 지금 농담하는 거냐라고 이제 그 맥주잔을 또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했는데 골드가 이제 휴가 중인 그 와중에 비스마 오피셜을 띄웠고 그거를 이제 골드가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표가 났고요. 취업 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브라이튼에서 비스마를 영입했다는 사실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2026년까지 토트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영입 이적료에 관련해서 조금 보면은 골닷컴 쪽에서의 의견을 좀 끌어오자면 2,500만 파운드, 400억 정도가 들었고 보너스, 그러니까 옵션가가 한 80억에서 160억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향후 비스마가 뭐 득점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트넘이 뭐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좀 이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몇 경기 이상 출전했을 시 얼마 뭐 이런 조항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발동됐을 때 맥시멈으로 한화 한 56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까지 다 붙었을 때 그 금액이면 어때요? 비수마 데려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저도 이거. 네, 아주 좋은 투자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뭐 물론 리스크 없는 선수는 없겠지만 지난 시즌은 출전 경기 수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경기 외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경기도 한두 경기 정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째 그리고 공교롭게도 브라이튼이 초반에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탑4 안에 들고 그랬었잖아. 그 이후로 살짝 고꾸라졌었던 타이밍에 비수마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수마 부재 때문에 이런 경기력 영향에도 좀 어느 정도 좀 그 포터감도 입장에서 부담되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비수마 영입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유니크한 유형은 아니야. 근데 호이베르와 벤탄쿠르와 스킵과 그리고 뭐 윙크스까지 포함하면은 뭔가 이 4명의 선수도 유니크한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비수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진성이라던가 많이 뛰어주면서 막 리커버리에도 좀 관여가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비수마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미드필더 자원이다. 저도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비수마 영입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콘테 감독 백스리는 그에 앞서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영입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감독이 쓰려는 전술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유형이 있고 감독 전술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 그러니까 콘테 감독을 예시로 들면 측면 트라이앵글 형성으로 윙백을 중심으로 한 측면의 연계는 잘 나가거든요. 근데 중앙 연계는 전술 이상으로 선수 개인 역량을 제가 볼 때 좀 기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즌의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 주로 윙백, 중앙 미드필더 여기에 3-4-2-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손흥민과 쿠루세스키의 위치를 윙포워드 내지는 공미로 분류를 할게요.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좌우로 흩어지면서 3명 간의 연계가 나오는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스토퍼가 올라가면서 4명 정도의 측면 인원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좌우측 연계에 모두 3-4명 정도의 인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중앙 쪽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콘테 감독도 그걸 알고 있겠지만 본인의 감독 성향상 그리고 측면 공격을 우선시하는 전술의 기조 때문에 측면 쪽으로 볼을 많이 주고 그쪽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빈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비수마 영입의 경우는 측면 연계에 도움을 주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역시 중앙의 연계에서 전술적으로 조금 중앙 쪽에서의 패스 루트가 부족했던 부분을 선수 개인 역량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 자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진성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비수마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볼란치로 센터백 바로 앞에 혼자만 서가지고 맞아요. 혼자 뭐 피를로 뭐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르지뉴처럼 이런 어떤 후방 빌드업을 알아서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토트넘과 궁합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투볼란치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가 같이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호이베르가 될지 벤탄쿠르가 될지 아니면 스킵이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3명의 미드필더를 쓰는데 비수마가 숨이더라도 호이베르나 스킵이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벤탄쿠르가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보조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마 이런 거 활동 동선이나 이 선수 올라가는 빈도 생각해보면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부르기도 아니죠. 조금 애매해요. 저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로 아예 분류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분류를 해도 항상 옆에 파트너는 있다. 맞아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점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됩니다. 운반이 돼요. 운반. 비수마가 운반 잘하고 좀 어느 정도 하프라인 이상 지점까지 운반을 한 다음에 그 높은 단계에서
전환을 하거나 전진 패스를 뿌리거나 하는 플레이들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가 있으면 비수마는 그것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비수마의 플레이는 토트넘이 그동안 아쉬웠던 중원 쪽의 빌드업, 중앙의 어떤 패스 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한테 하나 더 기대하는 거는 탈압박이 되게 좋거든요. 그 운반 능력이 탈압박과도 이제 근거하죠. 상대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런 압박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 원볼란치로 나왔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형철이가 강조했었던 그 투볼란치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2명 이상의 미드필더가 항상 중원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마 쪽으로 가해지는 압박,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비수마가 이 본인의 파트너로 나오는 자원들에게 쏠리는 압박을 더 분산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수마가 볼을 툭툭 치고 가요. 상대 미드필더나 혹은 백스리를 쓰는 팀들은 스토퍼가 어쩌면 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트너 중앙 미드필더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좌우 공미들.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보면 그 윙백이 올라갔을 때 쿠루셉스키랑 손흥민 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비수마가 미드필더나 스토퍼를 한번 끌어당겼을 때 쿠루셉스키나 해리케인이나 손흥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그 케인이 막혔던 상황을 어떻게 풀었냐면 손흥민이랑 같이 내렸어요. 맞아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손흥민도 졸라 계속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계속 대각선 방향 내려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려올 때 보면 케인도 같이 내려와서 둘 중에 한 명만 남아 있으면 전방에서도 집중 견제를 받고 이 중앙에서도 집중 견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고립, 전방 고립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풀고자 나란히 내리고 나란히 올리고를 반복했는데 비수마가 이제 좀 전진을 해준다면 이 둘이 나란히 어떤 내려오거나 나란히 올라가는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좀 자유로운 공격진의 움직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개싸움에 능한 스타일이라는 활동량이 많죠. 비수마가 좋아요. 맞아요. 되게 터프하게 부딪혀주고 그래서 이제 경고가 좀 있거든요. 비수마 보면은. 근데 또 그건 있다. 누적 퇴장이나 다이렉트 퇴장은 별로 없어. 경고 한 장을 잘 사용을 하네. 이게 사실 카세미로거든. 그치. 경고 한 장 얻었을 때 그 발동되는 그 카세미로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비수마도 그때 저희가 앞 영상에서 기록 소개해드리면서 그랬거든요. 경고를 받되 누적이나 다이렉트 퇴장은 많이 없다는. 그렇죠. 예,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리한 선수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비수마는 이제 아예 토트넘 선수가 됐고, 그러면 저희가 비수마 합류한 토트넘을 포함해서 빅6 중원의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수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기준은 이 트랜스퍼마켓에 나와 있는 이 트랜스퍼마켓 상에서 스쿼드를 눌러보면은 그 스쿼드 바이 포지션 바이 스쿼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메인 포지션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맨체스터 시티 수비형 미드필더는 로드리,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귄도안,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덕배, 베실마, 그리고 콜 팔머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보강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페르난지뉴가 나가면서 숫자가 부족해졌거든요. 일단 로드리가 못 나왔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덕배, 베실바 이상으로도 중앙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생각나는 선수가 칼빈 필립스. 칼빈 필립스 네, 링크가 아주 지금 있고. 찐하게 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귄도안 거취도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도.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콜발머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가면서 저는 점차 기회받는 횟수는 좀 늘어날 것 같고 덕배랑 베실바는 사실 뭐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리버풀 일단 파비뉴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핸더슨, 티아고, 밀러, 챔보, 케이타, 커티 선수. 숫자가 되게 많네 이렇게 보니까. 숫자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버풀은 일단 첫 번째 파비뉴의 백업을 볼 수 있는 선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핸더슨이랑 티아고 쪽도 저는 사실 이들이 빠졌을 때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로테 자원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업 자원에 대한 보강이 아무래도 리버풀은 필요하죠. 주전들에 대한 리스크도 최근에는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 숫자는 많지만 이 퀄리티를 생각해봤을 때는 보강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 자, 그다음 첼시 수비형 미드필더 이거는 뭐 그냥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캉테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 조르지뉴, 그리고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숫자만 많아요. 삼선이 문제예요, 첼시는. 네. 삼선 문제 때문에 최전방 자원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플레이가 강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하베르츠가 레버쿠젠 때만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봐요. 2선 자원들 영향력 떨어지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3선도 문제야. 그러면 하베르츠가 어떻게 계속 위에만 있냐. 그래서 결국은 투의 감독도 변화를 준다고 했던 게 윙백을 중앙으로 좁혀서 미드필더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어쩔 수 없이 공격 숫자 한 명의 희생을 일으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물론 전술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임시 방편이었던 거예요. 삼선이 잘했으면 이렇게 할 일도 없어. 맞아요. 네. 근데 꾸역꾸역 그래도 승점을 땄죠. 그게 좀 대단한 거고. 그래서 사실 올 시즌 첼시 팬들은 그래도 만족을 하죠. 네. 와, 그래. 이런 그죠.
부침 그리고 뭐 그런 외적인 이슈 다 포함했는데 리그 3위 그쵸. 그리고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 결승 2번 갔고 뭐 클럽 월드컵 우승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성공적인 네. 시즌이었다. 하지만 팀 구조는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드필더 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 뭐 조르지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조르지뉴는 평가가 굉장히 호불호가 세게 갈린 스타일이고 캉테 전 솔직히 우리 기대 이하였어요. 부상도 너무 많았고 못 나온 경기 많았고 중앙 미드필더 코바치치밖에 진짜 선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나머지 치크 뭐 이제 길모는 이제 오고 근데 별로였고 바클리 마운트 하베르츠 지혜 이 셋 중에서는 그래도 마운트 하베르츠 오케이 괜찮아 잘했고 근데 이제 지혜는 더 분발해야죠. 자 그다음 토트넘 수비형 미드필더 스킵 윙크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비수마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이 세 명인데 사실 이 토트넘의 윙크스 그냥 빼고 4명의 미드필더를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퀄리티나 이 선수들이 보여준 거는 꽤 괜찮지 않나. 그렇죠. 주로 이제 또 투미드를 쓰니까 괜찮은 뎁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스킵이 없었을 때 호이베르 벤탄쿠르 투미들 조합으로 사실 대체자가 윙크스밖에 없었잖아요. 스킵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둘이 너무나 잘해줬었고 비수마가 오게 되면은 스킵이 내려가고 비수마 호이베르 아니면은 뭐 호이베르 벤탄쿠르 3미들 투미들 구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기고 저는 토트넘 미드필더진은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스날 수비형 미드필더 파티 자카 엘레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로콩가 사실 여기도 당연한 보강이 필요하죠. 내려와야 돼요. 예, 매우 보강이 필요하죠. F.BA라고 왔습니다. 근데 F.BA라는 이선이에요. 좀 더 위쪽으로 가야죠. 근데 아스날이 지금 이선이 많아요.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페페. 스미스로우, 페페 그리고 여기에 파비오 비에이라까지 6명입니다. 이 선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3선에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런 뭐 그래 뭐 엘렌이 좋은 애티튜드 그리고 시즌 말미에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모습 보여준 건 맞지만 사실 뭐 전 좋은 로테이션 자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믿고 봐요. 주전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제 3선에서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아스날도 중요하고 맨유 수비형 미드필더 맥토미니 그리고 이제 제임스 가너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게 반더비크, 프레드. 공격형 미드필더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한니발 메브리. 그래서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근데 맨유 3선 지적이 하루 이틀 나와서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아마 세 판을 짤 거예요. 저는 역시 맨유의 어떤 미드필더 포인트는 지금 분석은 의미가 없고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영 데려오고 반더비크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반더비크를 또 터너가 잘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정말 한 자리 한 자리 다 주전급으로 새롭게 데려오려는 노력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별거 없어 링크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지금 터너가 전 아약스 출신 선수들이나 지금 아약스 뛰고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그래서 맨유도 이제 스쿼드 보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빅6 내에서의 중앙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수마는 좋은 영입니다.